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뺐습니다. 주변이 아주 조용해서요. 근데 혹시 모르죠? 소리가 어떨지. 자, 오늘 같이 공부할 것은 수정작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두 분이 수정작을 내지 않고 새로운 작품을, 전혀 다른 작품을 내셨어요. 그래서 밴쿠버 너구리하고 하얀달 이 두 작품을 오늘 공부합니다. 가능하면 수정작을 내야 그 초고하고 그다음 초고를 우리 같이 토론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두 분은 아예 수정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수정작 대신에 새로운 작품을 내셨는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초고가 뭐였다는 것을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 초를 쓴 사람이 이걸 썼다. 즉 달걀 명당을 쓴 사람이 밴쿠버 너구리를 썼다. 그 다음에 외로운 별을 쓴 사람이 하얀 달을 썼다. 두 작품이 좀 유사한 게, 문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유사한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건 전개라든가 아니면 뭐 전체적인 이야기 이런 것하고 문장하고 이렇게 서로 지난번 초고하고 이렇게 견져보시면은 대충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유사하게 유추를 해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흔히 글은 작가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주제를 달리하고 사건을 달리했다고 하더라도 문장을 보면은 이게 누구 거구나 이렇게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글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밴쿠버 너구리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지금 2차 수정한 거 이제 2차분 이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제가 편집해 가지고 게시판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작품입니다. 전혀 이제 이거 초고 수정작 이게 아니라 새로운 작품 2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간 지키셔서 꼭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쓴 게 없는데 지금 와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니까.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김상범 님이 밴쿠버 너구리 발제를 맡으셨어요. 줄거리를 쭉 적어주시고, 그리고 줄거리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뭐 워낙 또 김상범 님이 부지런하신 분인데 이거 올리자마자 얼마나 있어서 곧바로 올리셨죠? 줄거리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주셔가지고 아마 저기 이 밴쿠버 너구리 읽지 않으신 분들, 김상범 님이 쓴 요것만 보고도, 줄거리만 보고도 공부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상이 좀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 달리 나왔어요. 우리 저 발제하신 김장모님의 그 발제가 감상이 그래요. 밴쿠버 너구리를 읽는데 주로 읽으시던 그 수상 작품집들, 그 소설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문체의 유려함, 묘사의 아름다움, 전문가 수준의 조사와 공부, 플롯, 배경, 구성 등 아주 훌륭하다. 전작이었던 달걀 명당은 나도 한두 마디 거들만한 구석이 보였다면, 이번 작품은 글의 세련됨이나 심리 묘사와 같은 부분들에서 내가 보았던 수상작들의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 극찬한 거죠. 사실 잘 쓴 작품이에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작품이라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만으로도 내 눈을 잡아 끌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이번 마무리까지는 진연의 시점이고 앞으로 은하와 경미의 시점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반칙이 아닌가 싶다. 네, 그렇죠. 세 편의 작품이 한데 묶여서 이제 한 편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 일부분만 지금 공개를 했기 때문에 반칙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신 겁니다. 어떻게 진행될까? 너구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하고 관련지어서 말씀드려야 될 게 구성이죠. 구성.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감상 쓰시면서도 몇 분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설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적에, 소설을 구분할 적에 대부분이 그 길이에 따라서 분류를 하죠. 길이에 따라서 이제 단편, 중편, 장편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써봅시다. 단편, 이 짧을 단자입니다. 단편, 그리고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중편, 그 다음에 길장자 써가지고 장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편보다도 더 짧은 거를 손바닥 장자를 써가지고 장편이라고 해요. 손바닥 장자 써가지고 이렇게 손바닥 장자 이렇게 씁니다. 아이고, 뭐 미끄러워가지고 손바닥 장자입니다. 손바닥 장. 이 밑에 손수인데 손수. 이렇게 장편이라고 하지 않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낙엽 그러죠. 낙엽 할 때 엽자가 이겁니다. 나뭇잎 엽 이러는데, 그래서 장편 혹은 옆편, 장편 혹은 옆편 이렇게 있네요. 요 장자는 길장자고, 요 장자는 요건 손바닥 장자입니다. 그래서 단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 작품의 경우에는 이런 길이로 분류한 게 아니라 단편, 중편, 장편이라는 게 아니라 옴니버스식 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옴니버스라는 게 뭐냐, 이 옴니버스 이런데 좀 이상한데, 이거 저 영어에서 온 겁니다. 영어 OMNIBUS 그죠? 이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 옴니버스식 구성은 사실은 소설의 구성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영화하고 그 연극, 여기에 주로 쓰이는 거예요. 이 옴니버스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린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겠고, 이렇게 있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창문은 또 이렇게 생겼겠죠. 창문이 제일 앞에 창문하고 제일 뒤에 창문하고 모양이 달라요. 근데 요 가운데 있는 요 세 창문은 같죠. 요게 옴니버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그 일반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거하고 달리 이 옴니버스는 그냥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승용차 그 정도예요. 그거를 이제 저 영어권에서 옴니버스라고 부르는데, 이 옴니버스식 구성에서 말하는 옴니버스의 의미는 바로 요 창문을 의미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요 앞에 요거하고 요 앞에 거 요거하고 요 뒤에 거 요거하고, 요거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프롤로그라고 그래요. 프롤로그. PRO로그. 그 다음에 요거는 에필로그라고 그래요. 에필로그.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앞에 요 프롤로그가 있고 뒤에 에필로그가 있고, 요 세 개가 이어지는 거예요. 세 편이. 요 세 편은 뭐냐면은 세 편이 하면 4편 되고 5편도 될 수 있어요. 요 안에 있는 요거는 요거는 제일 앞에 거는 프롤로그, 제일 뒤에 거는 에필로그,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요 이야기는 주제, 그 다음 인물, 사건은 다르겠죠, 그죠? 사건은 좀 다를 거예요. 주제는 달라도 돼요. 인물은 뭐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이거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각 편이 독립되어 있는 작품이 아니라 요거가 묶여가지고, 요거 묶여서 요거 통째로 요것이 한 편이 되는 겁니다. 한 편이. 그리고 이것이 다 묶여가지고 그런 다음에 뭐가 돼요? 이것에 주제가 나오고 인물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 밴쿠버 너구리라고 하는 이 작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갈 것 중에서 첫 번째 거, 진현의 시점으로 사건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완성하게 되면은 은하의 시점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경미의 시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사실은 같은 사건에 앞에 조금 다르고 뒤에 조금 다르고 뭐 중간에 조금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은 진연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 편에는 은하의 시점으로 이제 한 편이 나오고 그러면은 지금 진화가 얘기한 것하고 겹치는 게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미의 시점으로 나오게 되면 진연이 얘기한 지금 이 작품 속에서 밴쿠버 너구리 이 작품 속에서 이야기한 경미와 관계된 일들, 사건들 그것을 경미의 시점으로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이게 다 뭉쳐지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 글을 쓰신 분은 이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까지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프롤로그 있고 진연의 시점, 그 다음에 은하의 시점, 경미의 시점, 그 다음에 에필로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로 묶여가지고 한 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은 완결된 작품을 우리가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완결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작품들 중에서 이 작품 중에서 한 부분만을 놓고 우리가 뭐 소설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은 좀 성급하죠, 그죠? 성급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다 완성돼서 이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까지 다 합쳐진 다음에 이게 작품이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진연의 시점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만을 놓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섣불리 평가할 수는 없죠. 비근한 예로 이제 이 작품 속에 그 은하가 너구리 지금 진연이가 달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런데 그 너구리를 이제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나와요. 갑자기 뭐 그 동물 비명 지르는 소리에 이렇게 보니까 몽둥이를 들고 그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진연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은하의 입장에서는 왜 그 너구리를 그렇게 조업했는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의문을 갖게 이게 왜 여기에 나왔을까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문을 품게 되지만 은하의 시점을 읽어보면은 그게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의 어떤 서사적인 사건을 앞뒤가 맞냐, 이 필연적인 관계, 흔히 얘기해서 리얼리티가 있냐, 그럴듯하냐 라고 따지는 게 조금 섣불러요. 성급한 거죠. 왜? 요 두 개를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을 그런 면에서,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을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 작품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우리 촬영 감독님이 저 잘못 썼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네. 한글 맞춤법 표기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은 이 옴니버스는 옴니버스입니다. 옴니버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전에부터 그냥 옴니버스 비읍 받침 붙였는데 아니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김상범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소설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검증되고 훌륭한 작품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 답답하고 글을 읽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걸까요? 재미있어야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거. 지금 이 밴쿠버 너구리하고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김상범님은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를 써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지난번부터 김상범님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수상작품집들을 그러니까 문학상 상을 받은 작품을 이제 읽고 수상작만 아니라 후보작도 있겠죠. 그런 것도 읽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답답하셨으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가 소설을 읽고 이해가 안 된다. 이해를 안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를 못 한다. 의미가 다르죠.
어쨌거나 아무튼 이해가 잘 안 돼. 그럴 땐 두 가지 원인이에요. 첫 번째 원인은 작품이 잘못됐을 경우죠. 작품이 잘못됐을 경우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독자의 이해력,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을 따라가는 추리력이 부족했을 때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경우 작품이 잘못됐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김상범님이 얘기하는 거는 수상작들이고 후보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럼 두 번째인데 두 번째로 그러면은 작품에 대한 이해력, 추리력이 부족한 경우. 근데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왜? 김상범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제 올리고 감상문 쓴 거 보면은 이해력이나 추리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감성의 특성하고 김상범님이 가지고 있는 감성의 특성, 즉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음악으로 예를 들까요? 뭐 누구는 뭐 클래식 들으면서 뭐 좋다고, 응? 뭐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93.1MHz 그거 이제 KBS FM이죠? 그거 들으면서 계속 클래식만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클래식 들으면 졸립다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저 음악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비발디의 사계를 들어봐도 봄, 여름, 겨울, 가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똑같이 들리고 그냥 소음이고 그런 차이예요. 나는 그냥 트로트가 좋은데 요즘 뭐 영웅이가 뭐 인기가 좋아가지고 난 그게 더 좋은데 그 뭐 저 통기타 가수들 그거 뭐 재미가 있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트로트 나오면 딱 꺼버리는 사람 많아요. 흔히 예전에 우리 뽕짝이라고 그랬죠. 라디오에서 뽕짝 나오면 꺼버려요. 그렇게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 김상범님이 어떤 작품을 읽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작품을 잘못 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김상범님의 이해력이나 추리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좀 그 작품을 쓴 작가의 어떤 문장이라든가 사건 서술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취향하고 김상범님의 소설적인 취향하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덮어버리세요. 덮어버리세요. 작품을 예를 들어서 뭐 한 10쪽짜리다. 그럼 한쪽, 두 쪽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 느낌이 별로 없다. 그것도 읽지 마세요. 덮어버리세요. 김상범님 취향에 맞는 작품을 먼저 읽으세요. 그렇게 계속 읽다가 덮어놓고 있다가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보세요. 소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읽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계속 넓혀 나가고 깊게 읽다 보면은 나하고 취향이 맞지 않은 소설임에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때 가서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해 안 되는 거 자꾸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기 뒤에 나오지만 이순자님은 밴쿠버 너구리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김상범님이 이렇게 발제 줄거리까지 요약하고 이렇게 잘 하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김상범님의 어떤 취향이나 소설적인 어떤 적성, 성격, 특성 맞는 작품이 있어요. 이순자님은 이순자님의 성격과 맞는 작품이 있고 또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순자님도 작품 써서 냈고 감상 써서 내죠. 김상범님도 작품 써서 냈고 감상 써서 내고 발제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뭐 이해력이나 추리력이 부족해서 소설을 잘 이해 못한다.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소설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할 적에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작품이 잘못된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저 요즘 문예지에 나오는 뭐 월간문학, 문인협회에서 나오는 월간문학, 그 다음에 소설가협회에서 나오는 한국소설, 거기도
개판인 소설이 있어요. 이런 걸 소설이라고 써서 여기다 올려놨나 이런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 있어요. 작품이 잘못 쓴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내가 이해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추리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여러분들이 소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경제 관련 서적, 과학 관련 서적 여러분들 읽으시면 어때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억지로 읽기도 하지만 의무감에 어떤 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경제학도들은 재밌게 읽는 책이지만 정치학도들, 심리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자기 분야에 재밌게 읽지만 저는 닿지가 않는데 왜? 제 뭐 흔히 말해서 제 뇌 구조하고 그 책의 뇌 구조하고 안 맞으니까 그럴 적엔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면 돼요. 그거 꼭 읽어야 되고 그거 안 읽는다고 누가 뭐 잡아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김상곤님 취향에 맞는 거 먼저 읽으세요. 이해가 안 돼요?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읽으세요. 그때 가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때는 트로트가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요즘 뭐 한간에 뭐 텔레비전에서 했죠. 뭐 트로트 뭐 경연대회 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뭐 미스터 트롯? 뭐 미스트롯 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뭐 누구 임영웅이가 유명하대요. 임영웅이가 난 뭘 부르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게 가다가 트로트를 들으면서 괜찮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들으면 돼요. 내가 지금 임영웅이 노래 모르고 트로트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걸 내가 억지로 들어야 돼. 그거 왜 억지로 듣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난 차라리 조용필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는 거 들으세요.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읽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별 얘기를 다 했네요. 자, 수강생들 감상 한번 봅시다. 윤명웅님은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내시는 게 있어요. 아주 예리하게. 근데 오늘 윤명웅님 이제 아까 이거 준비하면서 다 저 프린트에서 다 읽잖아요. 읽으면서 윤명웅님 뭐 이런 걸 질문을 하셨나? 나중에 봅시다. 흥미로운 소설 한 편을 읽었다 그랬어요.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서사와 묘사가 좋다. 예, 맞습니다. 이 밴쿠버 너구리는 참 잘 쓴 작품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오랜 시간 그 도시에 살았던 기억이 떠올라 글 속의 그림이 더 잘 떠올랐다. 예. 여기에 떠올랐다. 문장 같은 말 쓰셨어요.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윤명웅님은 외국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밴쿠버에서 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밴쿠버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내가 살았던 밴쿠버 어느 거리 이게 딱 머리에 떠오르겠죠. 그래서 아마 더 반가웠을 수도 있어요. 세 사람의 시점에서 본 글을 각각 써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는다니 더욱 기대가 된다. 이미 줄거리는 나와 있으니 앞으로 쓸 글은 본격적인 심리소설이 될 것 같다. 그럴 거예요. 은하의 심리, 그 다음에 경미의 심리 아마 그게 나올 겁니다. 글을 직업적으로 항상 써왔던 작가라서 역시 다르다. 윤명웅님은 이거 글 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이 글에서 석연치 않은 점은 너구리를 때린 은하의 행동이 좀 생뚱맞다. 예, 맞아요. 생뚱맞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요거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진현의 시점으로 쓴 거고 요게 나중에 이제 은하의 시점으로 쓴 쪽에는 은하의 심리 상태 그리고 너구리에 대한 어떤 증오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게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포악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복선도 없이 그런 행동을 넣은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진현의 시점으로 이거를 쓰면서 그런 말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진현이도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저 여자한테 저런 면이 있었나? 왜 그랬을까?
그런 게 있어야죠. 진현이도 놀래야 되는데 진현이가 거기서 별로 놀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 독자들도 이렇게 느끼는데 진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때리지? 지금 진현이는 그 외로움에 자주 와서 뭐 먹을 것도 던져주고 그리고 달이란 이름까지 붙여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생뚱맞죠. 그죠? 서양 남자와 키스를 했다는 장면도 먼저 어떤 암시가 있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근데 윤명호님은 여자분이신데 이런 거 이렇게 써서 감상 쓰신 거 보면은 여자임에도 조금 그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랄까 남성 상위 그런 사고 방식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서양 남자와 키스했는데 뭐 어때서요? 서양 남자하고는 키스하면 안 되나? 은하가 지금 누구하고 좀 연애를 하는 거죠. 아니 뭐 저 정자은행에서 그 해가지고서는 딸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다. 민지 그렇게 딸도 낳았는데 뭐 아마 저기 뭐 국뽕은 아니더라도 우리 윤명호님은 한국 여자가 서은아가 한국 여자인데 외국에 가가지고 그 한국 남자를 놔두고 외국 남자하고 서양 남자하고 키스하고 있었다. 이게 조금 좀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왜 난 거슬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까? 나는 난 남자인데 이게 뭐 오히려 내가 나도 어떤 면에서 질투를 느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윤명훈님하고 저하고의 차이겠죠, 그죠? 성격 차이. 어쨌거나 서양 남자와 키스했다는 장면도 먼저 어떤 암시가 있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예, 이걸 쓰신 분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경미에 대한 감정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기복이 심하다. 이게 맞아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요것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중에 이제 경미 시점으로 뭐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해소가 되겠죠. 그런 의혹이 해소가 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이 이렇게 왜 이럴까? 이렇게 좀 이럴 정도로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또 어떤 분 감상 쓴 거에 나오듯이 아무리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요거 하나가 사실은 독립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독립된 것이 앞에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를 해서 하나로 통째로 묶여서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옴니버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거 하나가 독립되면 좋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밴쿠버 너구리라는 제목은 이글만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예, 그래 맞아요. 밴쿠버 너구리 지금 한 마리 나타났죠. 은하한테 저 터지고 도망갔어요. 언제쯤 다시 보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엮을 두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저 소설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저 소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활, 우리의 사고, 그다음에 세계관, 인생관 이런 거예요. 세계관이나 혹은 인생관 이런 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은하를 향한 진현의 마음처럼 불처럼 타오르는 감정이 동반된 것인가? 아니면 진현에 대한 경미처럼 잔잔하지만 오래도록 정감이 사라지지 않는 자발적인 희생이 담겨있는 마음일까? 어떤 거냐? 사랑이 어떤 거냐 이거죠. 근데 아니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이 뭘 사랑을 저한테 물으세요. 이제 저 윤병우님이 여자분이시니까 이제 남자의 입장은 어떤가 이런 그렇게 전 물으신 걸로 생각이 돼요. 사랑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죠, 그죠? 네. 그런데 전에 어떤 글에 제가 그런 걸 써놓은 적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사랑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랑학 개론 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사랑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글을 쓰면서 그 안에 이제 사랑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들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이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들으세요. 아, 저건 이병렬이 저렇게 생각하겠구나. 사랑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뭐냐면 특히 남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욕정을 사랑으로 착각해요. 첫눈에 반한다 그러죠. 첫눈에 반할 수도 있죠. 첫눈에 반할 적에 남자가 반하는 건 그 여자의 어느 부분이에요. 몸매가 쭉 빠졌다거나 얼굴이 이쁘다거나 피부가 곱다거나 눈망울이 어쩌다거나 그 뭐예요? 욕정이에요. 품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걸 사랑으로 착각을 많이 해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걸 착각하냐면은 동정이에요. 동정. 저 사람이 안 돼 보여. 뭔가 도와주고 싶어. 흔히 그걸 우리들이 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라고 그러죠. 아, 저 남자 좀 안아주고 싶어. 다독거려주고 싶어. 그 감정을 동정하는 그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을 많이 해요. 이게 불교에서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거. 뭐라 하냐면은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측은지심 아시죠? 측은지심. 그래서 이 남자들은 욕정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여자들은 동정을 착각합니다. 그러면 연민이라고 부르죠. 연민의 정 뭐 이러잖아요. 그 동정이에요. 동정. 좀 불쌍하고 뭔가 좀 도와주고 싶고 뭐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다독거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 이런 것을 사랑으로 착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랬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측은지심이라고 그런다. 측은지심. 이 불교에 나오는 거예요. 측은지심. 이거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여자가 어떤 남자를 보고 그 남자가 아주 섹시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한번 사랑을 나눠봤으면 흔히 우리 성인들이니까 아, 저 남자하고 잠자리 한번 해봤으면 그렇게 여자들이 덤벼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있겠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이거예요. 여자들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연민의 정, 동정심이죠. 동정심. 그리고 그 이제 불교에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요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어떤 것이 희생일까? 불타오르는 그냥 진연의 마음처럼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막 불타오르는 거. 그게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은 오래도록 정감이 사라지지 않는 자발적인 희생이 담긴 것이 사랑일까? 그래서 지금 여기 저 윤명우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앞에 거는 요거고 두 번째 거는 요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전 엄밀하게 의미에서는 이 둘 다 제가 볼 적에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감정 그런 거죠. 아 물론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겠죠. 처음에는 동정으로 연민의 정으로 했다가 나중엔 사랑으로 바뀌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적에 그때 가서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몰라도 요 단계에서는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제가 쓴 소설 중에 요거 다루는 게 있어요. 그게 2부의 딸인가 그런가. 그 작품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사랑한다는 말에 뭐라고 붙이냐면은 사랑하냐 그렇죠. 대화 그거 거기에 나온 대화에 제가 나좀 적나라하게 대화 사랑 그러니까 무슨 얼어빠지 사랑 야 그냥 한번 먹고 싶다고 그래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사랑은 무슨 개뿔같이 야 그냥 여자 품고 싶다고 얘기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게 그 장면에서는 제가 쓴 그 장면에서는 사랑을 아주 비하하고 남성들의 어떤 그 욕정 그거를 찾아서 그냥 뭐 사랑으로 착각하는 그런 걸 이제 지적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저 윤병훈님은 어떤 분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자은행을 통해 자식을 골라 가지는 일은 태어날 생명에 대해 과연 옳은 일일까? 저 이거 저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내가 생각대로 뭐 얘기하기가 뭐해서 저도 물어봤어요. 우리 저 영상 찍어주신 이 카메라 감독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페미니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은 선택이란 이제 말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예전에 그랬잖아요. 결혼은 필수라고.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결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이 등장한 이후로 여성들이 뭐 자아실현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결혼을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페미니즘 신봉하는 여자분들 중에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남자하고 섹스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아기를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런 여자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자들이 정자은행에 가서 정자를 제공받아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의 난자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은하가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장난감이 아니라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그냥 나가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 애는 얼마나 불쌍해요. 아버지를 모르는데. 뭐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 뿌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입양을 하라. 입양을 하면 아버지 누군지 알고 친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알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나중에 정자은행에 가지고 내 아버지가 누구냐 안 가르쳐줍니다.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럼 그 애는 뭐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은하가 나중에 이 글 쓰신 분이 어떻게 그 마무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별로 공감이 가지 않아요. 소설에 공감 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은하의 행동에. 그래서 정자은행을 통해 자식을 골라 가지는 일은 태어날 생명에 대해 과연 옳은 일일까? 이것을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러나 윤명호님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거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찬성을 하니까 또 정자은행이 지금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쩌면은 이거 밴쿠버 은행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급박한 말이에요. 다음번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봐요. 네.